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4주차 제2교시 매일 딱딱하게 이게 온라인상으로 여러분을 뵙고, 또 여러분도 이거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수업을 계속 진행하니까 좀 지루하시고 따분하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문적 열정을 식히지 마시고 내용이 조금 좀 딱딱하고 까다로워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책에, 여러분 책 없는 분들은 그냥 듣고 필기만 하셔도 충분히 소화가 될 거예요. 여기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 이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이죠.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 그 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심리학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그 심리에 따라서 문제시 될 수도 있고 문제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회학자들은 개인적인 그런 주관과 가치가 크게 중에 작용하지 않고 그냥 사회에 독립적으로 형성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회 문제를 해석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사회 문제를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이지 사회가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리적인 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크게 터져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금년 초 여러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사람들의 심리가 동요하니까요. 그렇게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이 선진국의 시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는 폭동이 나고 유럽에서는 사재기가 나서 그냥 마케트가 그냥 다 텅 비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우리가 이걸 의식하는 그 관점이 달라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의 유통망과 경제 구조가 전혀 거기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통신망이 활발하게 빨라요. 잘 보급돼 있고,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쇼핑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해 있고, 택배라든지 유통망이 세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기 전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소비하기가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냥 탁 누르면 그 다음날 새벽에 아니면 그날 저녁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마케트에 무슨 물건들이 그냥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보고서 야, 이건 놀랍다, 이건 인크레더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회적 문제 현상들을 그 느끼는 체감 지수가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낙인 이론이라고 있어요. 작은 1번. 자, 크게 상징적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1번 낙인 이론. 낙인 찍힌다고 그러죠. 사람에게 각인된다는 거야. 낙인 찍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책에 보면 실제 여기 여러분 책 페이지 26페이지, 학교 서점에서 구입하시든지 이 책을 뭐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어요. 사회문제라고 하는 책이에요. 고성호가 뭐 여러 사람이 썼어요. 한 사람이 썼으면 조금 좁은 시각을 줄 수 있는데 여기 여러 명이 썼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낙인 이론가들은 만약 어떤 사회적 조건이나 집단이 문제라고 낙인 찍히면 그것들은 문제가 돼버린다. 야, 저거 문제야. 그럼 문제예요. 저거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으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들에 따르면 사회 문제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문제라고 낙인 찍히면 그것들은 문제가 돼버린다. 야, 저거 문제야. 그럼 문제예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들에 따르면 사회 문제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문제라고 낙인 찍히면 그것들은 문제가 돼버린다.
사회 문제로 규정되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청소년들 사이에 흡연과 음주라는 거,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야, 그거 참, 저게 이제 어른들이 하는 거구나. 한번 닮아야지. 저게 멋있구나. 저런 것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구나.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 낙인 찍힌다는 거죠. 각인이 되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규정하는 게 어른들 볼 때 무슨 애들이 담배 피고 술 먹어 그럴 수 있는데 청소년들 볼 때는 그게 좀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인 이론가들은 모든 사회 집단에게 똑같이 그렇게 관점이 형성되는 게 아니다. 사회에서 힘 있는 집단이나 세력일수록 그런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나의 판단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할 때 점점 그 낙인 이론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예인들은 사회에서 힘이 있잖아요. 어떤 힘이냐? 인기라고 하는 힘이에요. 정치가들 힘이 있잖아요. 어떤 힘일까요? 그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경제인들은 어떤 힘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딱 TV 나와서 어떤 옷을 딱 입었어요. 그럼 그 옷은 낙인 찍히는 거예요. 저 옷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트렌드야. 그럼 그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집단이나 세력이 그 낙인 이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가 사회 구성론이에요. 사회 구성론. 자, 여기 사회 구성론에 따르면 27페이지. 실제는 주변의 사회 세계를 해석하는 개인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축된다. 실제, 이 현실, 사회 문제는 사회를 해석하는 개인에 의해서 구축된다. 그러므로 사회는 주어진 객관적인 실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창조물이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론자들은 사회 문제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여기 책에 나오죠.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행성 게임을 사회 문제로 규정을 해요. 야, 사행성 게임 하면 안 돼. 도박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로또, 복권, 카지노는 사회 문제로 보지 않고 또 장려하고 있잖아요. 자, 또 여기 보면 투자의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데, 자, 부동산 투자는 투기로 문제시 되고 있는데 주식 투자는 오히려 장려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주장은 우세한 데 비해서 다른 사람의 주장은 약하거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하는 거예요. 자, 결국 결론은 뭐냐? 사회구성론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 주장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와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는 사회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형성시키는 사회적 행위자와 제도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사회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느냐는 것은 우리의 의식을 형성시키는 행위자와 제도의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 구성론이에요. 자,
말하자면 어떤 문제를 막 이슈화시켜요.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요. 대중들의 반응을 촉진시켜요. 그런 걸 누가 하느냐? 언론인, 방송가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기사 하나 써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여론이 쫙 호도될 수가 있죠. 자, 거기에 개입된다는 거예요. 언론, TV, 라디오, 대학교,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은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도들의 일부, 이런 제도들이 사회 문제를 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성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사회 문제와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사회 문제란 이런 것이고 사회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회 문제 해결 27페이지 나오죠. 예상외로 간단해요. 여기 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데 해결 방식 어떻게 하느냐? 예방, 개입, 개혁, 재구성, 경감. 크게 5가지 방식으로 어떤 국가, 어떤 사회든지 이 5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적용하든지 둘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모두를 적용하든지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방. 사실은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예방. prophylactic. 일단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게 되면 이것은 100%. 이건 뭐 100% 해결이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한다는 것은 100%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는데 질병을 100%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일단 병이 생긴 다음에 치유하려고 그러면 한 박자 늦은 거예요. 뒷북치는 거예요. 100%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후유증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을 예방하게 되면 이거는 100% 질병을 차단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가 심한데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면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질 않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치료예요. 그래서 진단과 치료보다 더 앞선 치료는 예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부 방식은 사회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청소년 금연 교육은 청소년들이 흡연을 아예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역점이 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육이 예방적 차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예방이 안 됐어. 이미 문제가 시작된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점점 커지기 전에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의 중간에 그냥 들어가요. 이게 뭐냐? 개입, intervention.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과적일 때 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은 개입을 통해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되죠? 경감시키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또 이제 흡연 문제 나오죠. 흡연 청소년에 대한 금연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이미 중독돼 가는 청소년이 담배 유혹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준다는 거죠. 자, 이제 예방도 했고 개입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사회개혁이에요. 사회개혁. 이건 아니고 사회개혁. 1번은 예방,
2번은 개입, 3번은 사회개혁. 자, 사회개혁은 뭐냐면 예방과 개입은 부분적으로 기존의 사회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회개혁의 형태는 뭐냐면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 자체,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전체적인 구조 자체, 원인을 제거하고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빈곤, 실업, 일부 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회의 부족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그럴 때는 사회개혁을 통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와 문제의 결과 자체를 제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근본적인 하나의 해결 방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회개혁은 예방이나 개입의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예방이나 개입이 사회개혁을 동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방과 개입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재구성이에요. 재구성. 네 번째는 재구성. 자, 사회 문제는 사회 개혁만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문제가 남아있을 수 있죠. 자, 사회적 자원이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정책과 프로그램, 사회의 조직과 제도를 바꾸는 거죠. 기존의 사회에서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형성하는 근원적인 제도와 프로그램과 정책을 바꾸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해요. 이제 다른 사회의 모형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결과의 경감.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설명하면 이 결과의 경감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 설명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의 문제가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들과 이들의 가족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이게 뭐냐면 사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만 해결하고 예방하고 개입하고 개혁하고 재구성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보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통해서 파생되는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때 근원적으로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 이게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를, 음주운전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모든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치유해주고 도와주는 일, 사회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때 결과의 경감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섯 가지: 예방, 개입, 사회개혁, 재구성, 결과의 경감.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다섯 가지 방안은 우리에게 현실 속에 100% 적용하기 힘든 것은 이것들만 가지고도 또 완전하게 실현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돌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비용 문제, 경제적 문제라든지 또 적절한 해결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다 보니까 또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적용하고 추구해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분야, 지금까지 이제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보는 관점과 해결 방안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 속으로 들어갈 텐데, 이 책에 나오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범죄라고 하는 거죠. 이제 범죄라고 하는 사회 문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사회 상황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사회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공부했던 사례들이 있지만, 이 시간은 범죄라고 하는 사례, 범죄, 크리미널. 어떻게 보면 이건 범법행위라고 볼 수 있죠. 자,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학적으로도 볼 수 있고 법학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사회학적으로는 범죄라고 그러지만 법학적으로는 범법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범죄, 범법행위, 그것은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행동과 행동의 결과. 그것이 범죄냐 아니냐, 아니면 범법행위냐 아니냐,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그것과는 다른 더 중요한 관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범죄, 그럼 죄인, 어떻게 보면 범인, 또 범법행위, 그럼 어떻게 범법자. 범법자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범죄를 설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재판장이 많이들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주 모순되는 말이에요. 죄를 미워한다는 말과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당신의 그 살인 행위, 범죄 행위, 범법 행위는 악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범법자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범법행위는 처벌하지만 범법자는 집으로 보내야 돼요. 자, 범법자가 집으로 가서 편히 쉬고 있으면 그럼 범법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처벌할까요? 처벌이 안 되죠. 범죄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거는 악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악한 사람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범죄의 범법행위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범죄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과 행위는 연결돼 있다. 이건 같은 차원의 것이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범죄 이론. 도대체 범죄가 왜 생기느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범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면 처벌만 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이 범죄가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 사람 하나 처벌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원인이 뭐고, 이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까도 예방적 차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래서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석한 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